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은 군사 제품의 품질과 성능 덕분에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높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지역 내 긴급한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게 밥그릇을 빼앗긴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지속적인 한국 방산 견제론이 나오는 가운데 얼마 전 정권 교체에 성공한 폴란드 정부와 집권당이 유럽연합의 주축이 되는 독일,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한국과 체결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계약 내용이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일종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은 겉으로는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히지만 뒤에서는 한국과의 계약 내용상의 트집을 잡으며 계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한국과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시도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세력이 단순히 폴란드 내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 한국 방산을 견제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엮여 있다는 정황적 증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이라는 쾌거가 인도네시아의 악몽처럼 사라져버릴까 걱정되는 상황에 폴란드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유럽 내 국가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기회로 폴란드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한국산 방산 물자를 공급받기를 원하며 한국의 유럽 내 사상 최대 군수 공장을 폴란드가 아니라 자국에 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을 맺었던 과거의 폴란드 정부는 오랜 기간 유럽연합 EU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에선 과거의 폴란드 정부를 향해 폴란드의 법이 유럽연합의 법보다 우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며 폴란드를 EU 회원국에서 박탈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고 폴란드 역시 이에 지지 않고 영국처럼 EU에서 나가겠다는 대응을 하며 강대강 마찰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갈등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폴란드는 자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사기 싫어서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투입해 한국산 방산 무기를 풀세트로 구매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럽연합에선 EU 회원국들은 방산무기 구매 시 같은 EU 회원국의 무기를 최소 10%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폴란드의 한국 방산 구매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위의 조항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구매하라는 조항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쇼핑이 끝난 2024년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 무기 구매 쿼터제를 기존 10%에서 5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사실상 EU 회원국들은 반강제적으로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 독일과 프랑스산을 최소 절반 이상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연합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폴란드 정부가 얼마 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친EU 성향의 폴란드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측에선 즉시 폴란드의 회원국 박탈 내부 제재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시 폴란드와 EU가 가까워지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 배경엔 프랑스와 독일의 새로운 폴란드 수장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자 한국산 방산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폴란드 내 언론들을 통해서 한국산 방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서 한국의 FA50은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쓸모없는 전투기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현재 자국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실전에 강한 전투기라고 언급하면서 FA50 대신 더 공격적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훈련기를 원한다면 같은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전투기의 공통점은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의 무기로 EU 방산 쿼터제에 부합하는 기종입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가 친EU 성향이 되자마자 한국의 방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슬슬 계약 취소의 떡밥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한국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이런 돌발 행동에 상당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당한 것처럼 폴란드 역시 과거 프랑스의 카라칼 헬리콥터를 구매한다고 계약까지 했다가 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헬리콥터 도입 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취소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폴란드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 집행위가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내부에선 한국의 K 흑표도 좋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며 같은 유럽 회원국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절반 정도 도입해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 흑표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우리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폴란드에서 한국의 방산을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방산무기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K 흑표에 대한 실사격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현지에선 지금 당장 주문해도 3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폴란드가 물량을 줄여버린다면 자신들이 K 흑표의 폴란드 물량을 받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폴란드의 계약 파기로 K 흑표 공장이 현지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루마니아 자국의 공장을 건설해 한국 방산 공장의 유럽 전진기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2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4배가량 늘리며 전차 400대가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EU 국가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주문해도 언제 납품받을지 모르는 상태에 10년가량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가격도 비싸고 루마니아의 환경에는 레오파르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K 흑표가 가격 경쟁력부터 납기일 그리고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루마니아의 조건을 충족시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서도 K 흑표의 현지 생산을 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무턱대고 공장을 지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와의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습니다. 폴란드에게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을 하며 우리 역시 전례 없이 많은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적 지원이며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럽연합의 눈치를 보며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폴란드에게 퍼주기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게 제시했던 좋은 조건들을 회수하여 우리의 이익을 높이거나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의 공장을 탐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럽연합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첫 번째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며 자신들의 방산무기를 매우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납기일도 느려서 한시가 급한 지금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도 없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고려해보면 한국과 계약하는 게 맞다는 것이며 특히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산 방산 수요가 넘쳐나고 있기에 한국의 방산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한다면 앞으로 계약하는 유럽 내 국가들의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방산무기를 자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려는 큰 그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K 흑표 전차만 해도 대략 1,500대가량이 유럽에 실전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K9 자주포의 경우는 1,000대가 넘는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의 군수공장을 유치하는 건 루마니아가 스스로 방산무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도 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 정비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루마니아는 지금 현재 폴란드가 어떻게든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루마니아 이외에도 유럽 내 국가인 슬로베니아와 체코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현재 K 흑표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우리나라 관계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럽 내 국가들에서 K 흑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한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동유럽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의 K 흑표가 유럽 최전선을 지키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 인사 20여 명이 지난 21일 방한에 6박 7일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일경 2조 원 규모의 천무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을 바라보는 동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방안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석종건 방사청장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 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폴란드 방한단의 이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 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소형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24일 천무 실사격에 참관하고 25일에는 K9자 주포와 K2 전차 업체를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FA-50 전투기 공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방한단은 24일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가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일정인 FA-50을 생산하는 KAI 공장을 보는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하기 직전인 20일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매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감사기관 GAO는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조한 F-35는 가장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부의 무기고이자 가장 발전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30대가 운용되는데 2040년대 중반까지 거의 19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예상 운용 기간은 2080년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폴란드는 46억 달러에 F-35A 32대를 구매했는데 이는 원래 2026만 2030년에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공군은 32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64대의 F-35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구매한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2대를 더 구매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는 폴란드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았던 F-35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GAO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 미국 F-35 함대 버전 A, B, C를 유지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44%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기 사용자는 각 항공기의 운항에 매년 할당되는 최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초 F-35A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F-35 한 대당 비용은 6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엔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수리 비용과 더불어 수리 시간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차관단은 한국을 방문했고 마지막 날 FA-50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을 보는 게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22일 폴란드 차관단을 보란 듯 놀라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이 영상은 KF-21 시제 4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전기체 환경시험을 수행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체 환경시험은 저온, 강우, 결빙에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방사청은 KF-21의 방수 및 방빙 성능 확인을 위해 지상에서 극한의 강우와 결빙 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했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고드름이 숭숭 달려있어도 잘생김은 숨길 수가 없네. 멋지다 보라매. 대한민국 만세. 역시 대한민국은 노력과 지식으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연구원들이 진정한 애국자. 가슴 뭉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월남전에서 쓰던 미군 소총을 수리를 해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격포 포판조차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에 수고를 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차관단이 방문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폴란드로, 폴란드가 만약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극한의 추위에서 전투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도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문한 32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2대는 F-35가 아니라 KF-21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FA-50을 도입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KF-21, 한국의 KF-21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F-35보다 운용비가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하고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F-35와 달리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까지 한국은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방문 하루 전 20일 이를 견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한국 당국이 KF-21보람의 미기국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KF-21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폴란드와 협력하여 유럽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이 연체되었어도 아직 공동개발국이기에 KF-21조종석 아래 홍백기를 떼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에 돌입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돌리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지금 KAI는 이라크 방산전 시위에 참가해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국산 무기 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KAI의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KAI는 지난 2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자율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국내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다른 방산 선진국이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6세대를 떠들 때 4.5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를 개량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지도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독점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왜 독일의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청에 지난 1일 공개한 독일 장교들의 녹취록에서 장교들은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우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톰 쇄도우 미사일은 250km 이상 날아가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2배 먼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 타우러스의 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러시아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은 지난달 익명의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가자국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요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자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츠 독일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선 우리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러시아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논쟁은 타우러스의 굉장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하고 돈을 얼마를 줘도 살 수 없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비유럽권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IF-15K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전에서 발사하면 15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우러스는 저공으로 침투하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8m 이상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타우러스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화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명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m, 지름 1.015m, 무게 약 1.4t, 탄두 중량은 480kg로 크고 육중한 미사일인데 타우러스 350K는 이보다 300kg 무게를 줄이고 길이도 0.6m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게와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장약이나 관통력은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사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거의 미친 무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는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 전투기 중 대형기인 F-15K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타우러스를 이제 한국은 경공격기 FA-50에 달고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장이 약하다면서 수출에 다소 애로를 겪었는데 이 미니 타우러스를 달 수 있다면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이 아닌 한국이 독점 생산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이 개발하고 한국 공군이 대량 도입한 미사일인데 독일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자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종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지만 생산 라인이 멎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군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만이 이 무기를 대거 구입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금 타우러스는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야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타우러스는 지금 당장 기술만 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우러스는 오래전부터 350K의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이걸 사겠다는 국가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려면 8, 9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는 당장 3년 안에 한국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을 한국에게 주면 뭐가 남느냐는 질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있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미국의 보잉이나 톡히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마케팅만이 타우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한국 독점 생산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경공격기 FA-50의 4세대 이상 전투기급 공격력 확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FA-50 수출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필리핀은 FA-50 12대를 운용 중인데
이 소식에 환호하고 있고, 폴란드도 FA-51.2호기를 인도받고 총 48대의 기체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폴란드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KF-21 도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 한국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FA-50, KF-21을 만드는 나라로 타우러스를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해 바로 수출할 수 있기에 KF-21이 전력화되는 시기에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 블록 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지 않았는데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여러 해가 필요해 KF-21 블록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없는 블록 1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이 늦어 KF-21 블록 1에 장착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의 생산뿐만 아니라 조기 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드레브스타드 지사장은 향후 개발되는 한국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울러스 350K를 KF-21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타우러스 350K를 FA-50과 KF-21 블록 100을 장착하고 원래 예정대로 천룡 개발을 계속해나가 개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미사일을 함께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은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날이 한국은 자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면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최강의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의 강접이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1기를 도입해 KF-21 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독점 생산으로 FA-50과 KF-21에 빠르게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을 자체 기술로 해결하려다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일본 KF-21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방치된 인도네시아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입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보람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도네시아가 빨리 한국과 결별하고 일본과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쯤 인도네시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고 KF-21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국 델토로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지난 9일 미국 행사에서 한 발언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델토로 장관의 방안은 국내 조선소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미국 해군 MR5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과 관련하여 한미 협력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5 역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면 생산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40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연간 70척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19위로 떨어진 상태이고 반면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연간 미국 생산량의 3배 이상의 선박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력에서도 미국은 숫자면에서 중국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당장 중국을 견제할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힘이 필요한데 이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국내 대표 함정 방산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먼저 HD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을 둘러본 후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을 살펴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필리핀에서 초계함 2척과 호위함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14척의 해외 함정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이어 경남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 해군 MR5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과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건조 중인 특수선 구역 외에 하나오션의 대규모 생산 설비와 디지털 생산센터, 시운전센터 등 사물 인터넷 아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박 생산에 접목한 설비도 두루 둘러봤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한국에서 인상 깊은 건조 능력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 지난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저와 제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면서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건조가 예정보다 몇 년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미국 조선업에서 선박 인도하는 날짜까지 알려준다는 한국의 건조 능력은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나와 우리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디지털화 수준과 조선 진행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에 있었고 개별 재고 자재에 이르기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장관에게 한국의 조선소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원양항로 선박을 1000척 이상 생산했는데 미국이 10척을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2년부터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해외 파트너십 제안 등을 내놓으며 조선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조선업 보조금을 줄이면서 조선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글로벌 조선업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023년 연간 수주액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탈탄소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 선 29척, 암모니아 선 20척을 100% 독식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의 경우 57.0%, 51.6% 발주가 줄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해 LPG선과 LNG선은 각각 1763%, 50.3% 발주가 늘어났습니다.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 세계가 무조건 한국에게 맡기면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수주가 32.9% 늘어난 반면 중국은 0.7%, 일본은 무려 89.7%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만 수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와 MRO를 한국과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추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 인력 도입 등 조선 산업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양항공 우주 전시회가 미국 위싱턴 D.C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57개국 방위산업 핵심 의사 결정권자와 관계자 등 1만 6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서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의 심장인 함정 추진을 위한 가스터빈 공급을 담당하는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수출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세계적 방산 기업인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 에리스 테크달러지즈 이하 엘사메리스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수중함의 경우 천연의 스텔스 역할을 하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엘사메리스는 미국 방산업체 중 통신 분야의 최강자로 수상함의 적 레이더 회피와 교란, 그리고 적 위치 감별 등의 중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앞선 미국 기술까지 접목하여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국내 기술만 고집하지 않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까지 도입해 뛰어난 제조 능력으로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공기 부류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 인수식에는 해군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핀란드,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제호함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적기에 납품하는 모습으로 이들 9개국 관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3000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 총 12척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이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이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호주는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인데 한국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에게 러브콜이 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자 유무인 함선 500척을 보유하겠다는 2045년 전력계획 BATTLEFORC 2045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안에서 미 해군은 7척의 신규 전투함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해 6척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미 해군의 목표인 연간 잠수함 2척도 만들 수 없는데 생산 능력이 연간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500척 건조를 계획대로 이루려면 미국 밖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HD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전투함 물량을 수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2045년까지 만들겠다는 500척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